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경제 이슈를 쉽게 풀어서 배달해 드립니다. 오늘 구독할 전문가는 야권의 대표적인 경제통이죠. 이해훈 전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시간은 정치인이 아니라 경제 전문가로서 우리 청취자들께 쉽고 재미있게 경제 이슈 풀어 주십사 요청드리는 시간입니다. 의원님. 네, 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요, 부동산 문제 한번 짚어봤으면 하는데요. 정부가 임대차 3법 중에서 두 가지,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시행한 지 이제 한 달 지났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 이제 한 달 동안의 변화 추세를 보니까요. 기존 전세가 월세, 매물로 바뀌고 전세값, 지역별로 크게 오른 지역도 있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지역들도 있더라고요. 별로 네. 상승하지 않은 지역도 있고, 여전히 전세가 많이 유지되고 있는 곳도 있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상대로입니다. 네. 원래 임대차 3법이 시행이 되면 전세가 물량은 준다. 물량이 줄면 값은 뛰는 거거든요. 그건 기본 원리니까. 네. 그럴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렇게 말씀을 저도 많이 드렸는데 네. 그대로 됐죠. 지금 이제 우리 진행자께서 거래량은 주는 건 맞는데 가격은 오른 데도 있고 안 오른 데도 있다 그러셨는데 네네. 서울 전체를 보면 전반적으로 준공 연한이나 가격대와 상관없이 다 고르게 상승한 건 맞습니다. 아하, 예. 근데 일부 예외적으로 내린 곳이 몇 군데 한두 군데 있는 거지 전반적으로는 고르게 상승했다고 보는 게 맞고요. 이건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것들이니까 뭐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고요. 네. 근데 물량이 왜 주냐면 사실 임대차 3법의 효과도 있지만 그 전에 발표된 710 대책 효과도 굉장히 큽니다. 아하. 왜냐하면 양도세를 비과세 받으려면 또 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으려면 또 재건축 재개발에 이제 조합원 자격으로 분양을 받으려면 실거주 조건 있어야 된다. 최소 뭐 2년 이상 살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분들이 많이 생긴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전세 주고 있던 집을 내놔라, 내가 들어가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물량들도 꽤 있기 때문에 아하. 어떻게 보면은 좀 상당히 관심 있는 지역에 이런 물량들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제 전세 물량은 줄고 물량이 주니까 뭐 값이 뛰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그건 뭐 기본적인 시장 원리고 그렇죠. 뭐. 네. 그럼 지금까지의 어떤 그 상황, 경향, 이게 계속 지속되리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조금 과도기고 아마 앞으로 좀 달라진 양상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시나요? 아니 저는 이게 이제 쭉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는 이 추세가 유지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전세를 놓는 사람들은 두 가지 유형이거든요. 네. 하나는 여윳돈이 넉넉한 자산가들이 여러 개 사가지고 놓는 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들이야 뭐 월세로 전환하고 싶으면 할 수도 있는 분들이요. 전세 보증금을 내줄 능력이 되는 능력이 분들이니까. 있죠. 경제 여력이 있죠. 예. 예.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 지금 반 이상이 보면 특히 서울 지역의 경우는 한 52.4%, 그다음에 강남 4구를 보면 한 73% 정도가 네. 대부분 임대 보증금, 전세 보증금을 끼고 집을 산 사람들이라 갭 투자. 이런 경우에는 예. 목돈이 전세 네. 보증금을 돌려줄 목돈이 없어서 음. 월세가 조금 더 이득이 되는 상황이 돼도 아하. 월세로 전환하기가 어려운 분들이에요. 그래서 전세가 뭐 한동안 소멸될 거다 이런 주장이 있었는데 네. 그거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시는 말씀이고 전세가 유지는 되죠. 네. 근데 조금 물량은 줄고 값은 좀 뛰죠. 네. 좀 더 장기적으로 한번 전망을 해보면요. 네. 그동안 늘 계속 이런 주장이 있었잖아요. 전세는 거의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다. 네. 물론 이제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 그리고 집주인은 집값이 앞으로 더 올라갈 것이니까 좀 유지를 해야 될 것 같고, 네. 세입자들은 현재 어쨌든 지금 당장의 주거 문제 해결해야 될 텐데, 사는 것은 부담스럽고, 그럼 앞으로 우리는 이 전세제도 대한민국 상황 그대로 유지될까요? 아니면 다른 나라들처럼 어쨌든 계속 월세로 다 바뀌어 나갈까요? 저는 전세는 상당 부분 유지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보다 비중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이게 없어지지 않는 제도고 네. 그리고 없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아하. 어떤 분들은 뭐 전세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데 이거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발언하시는 어떤 의원님도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그분은 정말 서민 입장을 몰라도 너무 모르신다.
서민 입장에서는 내 집 마련을 하는데 꼭 필요한 징검다리가 전세입니다. 네. 내가 원하는 집을 단번에 목돈을 내고 살 수 있는 그 목돈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렇죠. 특별히 유산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네. 근데 대부분의 서민들이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목돈을 모아가는 과정에 조금 모아서 조금 싼 전세했다가 전세를 조금씩 키워가고 나중에 이제 그 전세를 하고 있으면 어쨌든 다달이 월세 내는 돈 정도가 모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목돈을 모아서 나중에 이제 자기 집을 마련하는 데까지 이르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건데 이게 왜냐하면 그렇게 원하는 사람들이 집주인도 원하고 집을 전세를 살려는 사람도 수요가 있는 거예요. 네. 공급자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세 보증금 못 내주는 그런 분들은 어차피 전세를 지금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공급이 일정 부분 있는 거고 네. 수요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단번에 목돈 못 만드는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이분들은 이렇게 중간중간 목돈을 키워가는 전세가 필요하고 네. 공급과 수요가 있으면 당연히 시장에서는 없어지지 않죠. 네. 그리고 이거는 없앤다고 누가 얘기하시는 분도 있으시던데 이건 네. 정말 서민들 입장을 너무 모르시는 말씀이고 꼭 서민들한테는 숨통을 튀는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건 꼭 있어야 됩니다. 네. 정부가 이것을 잘 관리하고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죠. 네. 의원님 의견에 따르자면 어쨌든 장기적으로도 전세는 전세대로 월세는 월세대로 계속해서 좀 세입자의 권리를 지켜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되네요. 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어쨌든 그 월세로 전환하시는 분들 또는 월세를 네. 계속 사셔야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법정 전월세 전환율을 현행 4%에서 2.5%로 낮추는 내용 그 입법 예고했지 않습니까? 네네, 시행령 개정안. 맞습니다. 네. 어떨까요? 좀 효과가 있고 월세가 좀 부담이 덜어질까요? 근데 이렇습니다. 당장은 효과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네. 당장은 2.5%밖에 못 올리니까. 근데 문제는 이건 딱 한 번 적용되면 그다음 적용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아,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만 적용되는 거지 네. 월세로 전환이 돼버리고 나면 적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번 쓸 수 있는 칼이에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 전세가 월세로 전환된 이후에는 이제 집주인이 그동안 못 올렸던 거 왕창 몰아서 올려도 방법이 없습니다. 이 제도가 막아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시장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집주인들은 자기들이 받을 거 또 올려서 다 받을 거예요. 네. 그래서 월세 부담이 뭐 영원히 줄어든다 이런 제도는 아니고 네. 당장 요 전환기에는 좀 도움이 되는 제도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신규뿐만 아니라 기존 그다음에 앞으로 아예 그 월세의 경우에는 동일 가격의 주택의 전세율이 2.5%로 맞추자 이런 안들도 계속 말씀들은 하시더라고요. 이게 좀 도움이 될까요? 이제 고민을 해봐야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또 이게 공급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아하. 공급에 영향을 미치면 네. 이게 이제 꼭 수요가 있는 상황에서 공급이 줄어들어 버리면 뭐 월세 사시는 분들한테 종합적으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수요 공급의 탄력성을 잘 감안해 봐야 됩니다. 네네. 그럼 혹시 전문가로서 의원님께서 지금 그 임대차 입법 시행 이후에 나타난 현상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부작용 보완할 수 있는 혹시 개선안이 있을까요? 근데 저는 임대차법 이걸 가지고 네. 마치 전세나 월세를 가격을 묶어둘 수 있는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그 사고부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하, 예.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걸 동원해가지고 전세값, 월세값을 눌러놓을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전제에서 출발하는 거잖아요. 네. 사실 그런 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음. 어쨌든 이걸 막으면 저게 튀고 하는 거고 시장의 힘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부가 규제한다고 따라오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결국 시장의 힘, 수요와 공급의 그 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 자체를 변동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더 효과적인 거죠. 그 말씀은 공급을 늘려라 이렇게 해석해도 되나요? 네, 저는 네. 공급을 늘리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은 부작용이 덜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네네. 그 중에서 부작용이 종합적으로 가장 덜한 방법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하. 그러면 오늘 발표됐죠? 3기 네. 신도시 사전 청약 일정이요. 네. 내년 7월 인천 계양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런 사전 청약 또는 3기 신도시 조금 어떤 월세값 안정, 전세값 안정, 또 주택값 안정 도움이 될까요? 참 많이 기대를 하고 기다렸는데 예. 오늘 발표된 거 보면 좀 많이 아쉬워요. 과연 이걸로 전세값, 월세값
집값이 안정이 될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네. 이게 내년 7월 이후부터 청약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아, 앞으로 거의 1년이 남은 거잖아요. 그러게요. 그 1년 사이에 지금 분양가 상한제다 뭐다 하면서 민간 부분 택지에 대해서도 적용을 하니까 네. 그동안 분양을 하겠다고 계획하고 있던 계획들을 다 처리하고 지금 보류하고 분양이 그냥 아예 절벽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내년 7월까지 이제 기다리면은 집값은 계속 뛰지요. 네. 그리고 7월 이후도 이제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서울이 제일 지금 이제 문제잖아요. 서울 네. 아파트 값이 뛰어서 문제지 전국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문제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서울에 네. 200호밖에 계획이 없는 거예요. 노량진 인근의 군부지 200호. 이 어마어마한 이 수요, 그다음에 청약 열풍. 지금 완전히 로또 분양이라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청약 열풍이 거의 광풍이잖아요. 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는데 서울에 200개 집 청약해가지고 얼마나 이게 해소가 되겠습니까? 굉장히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들죠. 네네. 그리고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기다렸던 태릉, 네. 용산의 캠프킴, 네. 그다음에 과천 정부청사 이런 건 다 이번에 또 빠졌거든요. 음. 그러면서 이거는 2022년이 돼도 시작이 어렵다는 것을 오늘 사실 어떻게 보면 자인한 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 물량이 그렇게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오히려 일각에는 심어주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걱정이죠. 네. 문자들이 계속 들어오는데요. 네. 9193님께서 혜훈님, 영끌해서 집 사려는 30대에게 조언 한마디 해주세요. 이렇게 들어왔네요. 혹시 조언 가능할까요? 아니 너무 속상한 게 예. 30대는 지금 피가 말라서 영끌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30대가 피가 마르게 하고 영끌을 할 수밖에 없도록 내몰고 있는 건 지금 정부 정책이에요. 서울 아파트 매매가 보면 요새 30대가 거의 3분의 1을 다 서울 아파트 매매 3분의 1이 30대가 지금 사고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 네. 서울 아파트에 이렇게 목을 매는 거거든요. 그리고 청약에 당첨될 확률이 극히 낮아요. 네. 왜냐하면 서울 아파트 당첨의 최저 청약 가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단지마다. 예. 이게 평균이 60.6인데 30대는 자녀가 둘 있는 경우에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청약 점수가 57점밖에 안 돼요. 일단 청약 당첨이 된다는 거는 애 둘 가진 30대는 미션 임파서블인 거죠. 네. 그러니 할 수 없이 지금 얼마나 다들 답답하시겠습니까? 심지어 보면은 정부에서 영끌하지 말고 기다려라. 신도시 3기 청약 나간다 이렇게 국토부 장관이 얘기하시니까 그 말 믿고 기다리는 2주 동안에 2주 전에 본 집이 2천이 뛰었대요.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럼 2주 동안에 2천이 뛰었는데 내년 7월까지 기다리라 그러면 이분들이 과연 기다리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떻게 보면 30대가 뭘 해야 될 일이 있는 게 아니라 네. 정부가 이 30대들의 이 피마르는 사정을 좀 알아주시고 네. 제발 그렇게 사정 모르고 너무 한가한 말씀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네. 어쨌든 뭐 의원님은 야권의 전문가시니까 여권의 전문가들은 또 다른 반발의 의견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럴 겁니다. 그렇죠? 예, 네. 청취자분들 중에서는 그런 이혜원 의원님의 대안 혹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것들이 있을까? 어떤 가능한 대안이 있을까? 이런 이제 질문들이 많이 서울의 들었네요. 집값이 문제인데요. 네. 서울은 새로 집을 질 수 있는 공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공급은 재개발, 재건축밖에는 대규모로 나올 수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을 지금 이 정부 들어서는 거의 못하게 틀어막는 거잖아요. 그렇게 틀어막다 보니까 서울의 새집 공급이 적어지고 새 집에 살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의 수요는 점점 더 늘어나고 그래서 이게 가격이 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급을 그렇게 서울은 재건축 재개발밖에 대규모 새 집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걸 인정하고 너무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옥죄는 것을 이제 풀어야 됩니다. 네. 그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난 8.4 공급 대책이었죠. 나름대로는 뭐 용적률 상향이라든지 그래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그러한 공급 대책이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네. 서울 반포 자이가 4억, 마포 레미안 프로지오가 3억 원 하락했다. 그리고 최근 들어 급매물도 증가하고 있고 집값 상승세도 주춤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게 이제 홍남기 부총리께 좀 제가 아쉬운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지금 네. 예로 드신 반포자이하고 마포 이거는 네. 저도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전문가들 통해서 알아봤더니 네. 이게 아주 특수한 비정상적인 거래 몇 개예요. 아하. 이거 이제 이렇게 중과세를 하고 세금을 많이 매기고 특히 다주택자들을 옥죄니까 네. 이제 가족들끼리 인척 간에서
특수한 관계자들끼리 이제 거래를 하면서 이걸 상당히 낮게 판 것 같거든요. 이건 제가 보기에는 편법 상속이나 증여의 그런 방법이지 이게 정상 거래가 아닌데 네. 몇 개 안 되는 특수한 요 비정상 사례를 가지고 집값이 안정됐다 이렇게 말하기는 아직은 어렵고 아하.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홍 부총리께서는 그래도 아마 집값이 안정된다는 믿음을 자꾸 이제 국민들한테 심어줘야 집값이 진짜 안정이 되니까 네. 정부는 또 그런 뭐 속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하실 텐데 제발 이제 그 공급을 너무 옥죄지 않아가지고 이런 특수 사례가 대규모로 발생을 해야 그런 하락 거래가 대량 축적이 돼야 진짜 집값이 내려가는 거잖아요. 네네. 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그렇게 좀 아하. 정책 방향을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앞서도 말씀 주셨지만 공급 문제일 텐데 서울도 땅은 한정이 있고 뭐 그린벨트 해제에는 많은 또 다른 문제가 있고 해서요. 네. 아주 짧게 결과적으로는 그 국토의 균형 발전밖엔 답이 없지 않느냐. 인구 분산 효과라든지.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그거 가지고 신도시가 아니고 수도 이전을 얘기하시는 분들은 저는 본말이 전도된 것 같아요. 네. 다른 산업이나 이런 걸 균형 배치를 해서 일자리가 균등하게 서울과 수도권에 배치가 됨으로써 네. 주택이 거기에 따라서 정리가 되는 거지. 그렇죠. 그다음에 뭐 집값 안정을 위해서 세종시로 한다 하니까 바로 세종시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잖아요. 뭐 세종시 특정에서만이 아니라 국토 전체적인 균형 발전 부분은 찬성을 하시는 거죠? 찬성하는데 네. 그게 일자리나 산업을 균형 배치해가지고 그 결과 주택이 균형 배치가 돼야지. 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머리하고 꼬리가 바뀐 거죠. 아하. 끌고 가는 거는 일자리고 네. 집은 따라오는 게 되는 건데 집을 가지고 일자리를 배분한다 이거는 일단 되지도 않고. 네, 의원님 그 문제를 다음번에 좀 길게 좀 여쭙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화요일과 목요일에 배달해드리는 구독경제. 오늘은 이혜훈 전 의원의 시각과 전망 들어봤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